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50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망의 50번째. 저희가 2년 가까이 했다는 뜻이겠네요. 생각해보면 진짜 2년 아닌가요? 1월 말이면은? 아직 1월 말이 아닌가? 네. 2년보다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다음이 2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에피소드인데 저희가 역사적인 에피소드인데 뭐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역사적인 에피소드입니다. 네. 문장을 끝내는 걸로. 이 역사적인 에피소드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뭐 잘 지낼 게 있나요? 그쵸. 뭐 늘 사실, 그렇지만 그냥 지내는 거죠. 뭐. 네. 변함이 없고요. 뭐 못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저 잘 못 지내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잘 못 지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큰일 났네요. 오늘도 큰일 났네요. 네.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이게 어색해질 때쯤 만나는 사이잖아요. 2주에 한 번씩. 아 예전엔 그래도 더 자주 봤었는데 뭐 이제 뭐 잘 갈 길 가는 거죠 뭐. 그쵸? 저주하면서 제가 잘 되면 안 되는데. 부들부들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작부터 난항이네요. 네. 좀 나아지겠죠 하다 보면. 그러기를 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저희 항상 시작할 때 사실 레파토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색하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도대체 이 아예 상황을.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바로 음. 최근에 본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최근에 본 영화를 얘기하면서 어색하니까. 아 그렇구나. 네. 운전은 갑자기 뜬금없어. 잡담이 근황이니까. 운전 잘하고 계신가요? 아 네네 잘하고 있고 네. 오늘도 또 제 뒤에 차가 빵 하는 거를 거의 1인 1빵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빵을 왜 하는 거야? 자기 화났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 의사표시 그렇게 잘하고 사나? 그런 분들은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나도 1일 1빵 시키기도 하고. 반대 입장에서 1일 1빵인 거죠. 그쵸? 근데 사실 저도 오늘 빵을 했어요. 앞에 차가 너무 답답하게 막 길막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구나. 도로 위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좋은 경험이네요. 네. 조금 더 인류애가. 살짝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 네. 오늘 날짜는 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후 6시 34분이고요. 네. 그래서 69회 베를린 영화제가 그래서라는 접속사. 네, 그래서 네네. 그 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네네. 69회 베를린 영화제가 이제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열리는데 3주도 안 남았어요, 진짜. 그런데도 얘네는 미쳐서 아직도 경쟁 부문 발표를 마치지 않았죠. 네,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베를린의 특징이기도 그래요? 한데. 늘 그랬나요? 그러니까 늘 좀 닥쳐서 하는 조금씩. 그러니까 왜냐면 12월 달부터 발표는 했거든요. 짠 하고 1차, 2차 엔트리, 3차 엔트리 맞아. 이런 식으로 발표를 근데 해서 계속 약간 그 언급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사에 계속. 근데 그냥 못 정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많이 하나 보네요. 네네. 지금쯤은 다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다 정해야 되죠. 뭐 어쨌든 그래서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심사위원장은 줄리엣 비노시가 심사위원장을 맡았고요. 뭐 줄리엣 비노시야 이제 미국 관객에게 가장 유명한 거는 잉글리시 페이션트겠지만 사실 좋은 영화를 많이 찍었죠. 많이 찍었죠. 네, 키에슬롭스키의 저는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안 봐가지고 줄리엣 비노시와 전혀 연관짓지 못했네요. 근데 비노시가 그걸로 오스카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관객한테는 그렇구나. 사실 비노시의 대표작은 잉글리시 페이션트고. 오스카를 받았군요. 네. 또 약간 자신 없네. 진짜 몰랐어요. 네. 근데 그러실 때마다 제가 약간 저도 제 기억력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하지만 뭐 그렇겠죠. 네네. 어쨌든 삼색 시리즈도 있고 뭐 아니면 하네케 코드 온노운 히든 같은 영화에도 나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아사야스의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나 논픽션 곧 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클레어 드니의 레터 선샤인이나 하이라이프 같은 영화에 다작이네요. 네네 뭐 1년에 출연을 한두 했는데 편씩은 꼭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번 베를린에서도 음. 비노시 영화를 또 틀어요. 심사위원장인데. 음, 그래서 아무래도 심사위원장이기 응? 신작? 그쵸 그쵸. 아무래도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인지 일단 비경쟁으로 틀고요. 음, 그 사피노보 뭐 이렇게 읽는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셀쿠브 꼬제 모르겠고요. 네? 어느 영... 아야 아 이게 이제 찍히는구나. 때리는 거 다 찍혀요.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이렇게 제가 늘 때린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증거 자료가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죠. 네. 잘못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원격으로 했기 때문에 모니터로만 때렸는데 잘못하면 이제 철컹철컹 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이말년 네. 침착맨? 침착맨 따님 이름이 소영이거든요. 아 그런 것까지 나오나요? 근데 그 소영이가 네. 수갑 이렇게 채우는 거를 착합이라고 해요. 귀여워. 몇 살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착합. 유치원 다니는 것 같아요. 잘 귀여워. 모르겠어요. 근데 착합인데 이제 착합은 이제 수갑 없이 그 잡힌 척 하는 게 착합이라고 정의도 있어요. 그냥 진짜는 착합이 아니다. 진짜는 착합은 철컹인데 너무 귀엽다. 착합은 이제 가짜로 하는 거. 귀엽다. 뭐 어쨌든 왜 이게 생각났지? 절 때리시면서 맞다. 폭행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래서 그 줄리엣 비노시의 새 영화 Who You Think I Am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이제 베를린 비경쟁에서 상영을 하고요. 네. 이 영화는 까밀 로렌의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그 줄리엣 비노시가 50세에 이혼한 여교사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 프로필을 만드는데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24살의 젊은 여성으로. 그런 다음에 완전히 가상의 인물을 창조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뭐 우정을 쌓고 사랑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별로 안 궁금하고요. 근데 이제 뭐 요즘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은 이미 여러 번 나온 이미 거고. 여러 번 나왔죠. 그 뭐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승우, 이나영 주연의 후아유 후아유. 제목도 비슷하네요, 뭔가. 그렇죠. 뭐 네.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후아유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은데. 후아유도 한 이제 20년 됐나요? 그러니까요. 그 PC 통신 시대 영화들이 있었다면 뭐 페이스북으로 옮겨왔다는 것 뿐인데 뭔가 다른 특이점이 있을지 뭐 있기야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차라리 비노시의 영화로 궁금하다면은 라베리 때 히로카즈의 신작 지금 진실. 포스트 중이죠. 그 히로카즈의 첫 해외 진출작이고 10년 전에 써둔 희곡을 바탕으로 각색했는데 이제 줄리엣 비노시가 에다노크랑 부부로 나오는 영화라고 하고요. 여배우 캐서린이 엄마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가 딸로 나와서 둘의 재회를 그리는데 엄마 캐서린이 이제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라고 해요. 근데 까트린 드네브 아니에요? 그쵸. 까트린 그거 맞나? 까트린 드네브 맞나? 그 예전에 되게 섹시 아이콘으로 그랬던 그 사람 아니 이름이 갑자기 한번 찾아볼까요? 예. 왜냐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캐서린이 까트린이니까 제가 너무 그냥 당연히 그냥 그렇게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카트린 드네브. 네. 까트린 드네브 어쨌든 이 프랑스 유명 여배우이자 유명 여배우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좀 견디기 힘든 사람이라서 줄리엣 비노시가 그런 엄마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남편이랑 어린 자식이랑 같이 돌아오면서 재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차일드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아들일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근거는 없습니다. 비노 씨가 데려오는 자식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둘의 재회가 결국에는 성공적이지 못하고 진실을 고백하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하고요. 근데 이 까트린의 영화 속에서 최근 역할이 SF에서 이제 SF 영화에서 철없는 엄마로 나오는 영화 안에서 그렇게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궁금하진 않고요. 네. 차라리 그러면 또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은 이제 베를린에서 또 다른 비경쟁으로 바르다 바이 아그네스가 상영을 하죠. 사실 바르다 바이 아그네스라는 제목 자체가 바르다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 제목으로 종종 쓰이는 제목인데 그게 뭐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파리의 그 다게레오 거리에서 시작해서 LA 베이징으로 본인이 평생을 살았던 간다는데 이게 개인의 그 경험과 길과도 일치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가고 있는 길이랑도 일치하죠. 다게로 타입이 음. 사실 최초의 뭐랄까요 상용화된 이미지 사진이고 그 다게레오의 이름과 같은 거리에서 LA로 헐리우드가 있는 LA로 갔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궤적 자체가 개인의 길 혹은 시네마의 길이랑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바르다가 중국에 갔나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어쨌든 다게레오 거리에서 LA로 갔다 베이징으로 가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자기 삶이랑 영화의 삶을 병치시키는구나. 사실 영화랑 나이 차도 몇 살 안 나고 맞아요. 한 세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다른 궁금한 게 있다면은 또 비노 씨가 아사야스랑 영화를 많이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사야스의 신작, 아, 이분도 다작하시네. 그쵸? 아사야스의 신작 제목은 가제일 것 같은데 네. 왓슨 네트워크라는 스릴러 영화예요. 어. 아 근데 참고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히로카즈 영화나 아사야스 영화는 베를린에서 상영하진 않습니다. 아, 네. 네네네. 그냥 기대작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 아니요 비노 씨 그냥 생각이 난 김에 떠오르는 아. 영화들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에스 바르다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건 그거죠. 아, 그럼? 뭐냐면은 비노 씨가 심사위원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비노 씨 영화를 얘기를 하다가 별로 안 궁금해서 차라리 비노 씨가 나왔던 영화 중에는 히로카즈의 궁금하다. 베리떼가 궁금하고 차라리 비경쟁에서는 바르다 영화가 궁금하고 네네. 그리고 아사야스는 제가 좋아하니까 갑자기 비노 돌아가서 씨랑 영화를 많이 찍었으니까 아사야스 영화 중에는 왓슨 네트워크가 궁금하다. 됐나요? 네네. 논리적이죠? 네네네. 왓슨 네트워크란 영화는 90년대 말에 간첩행위와 살인으로 투옥된 5명의 쿠바인 정치수들의 이야기고요. 이 영화는 원래 The Last Soldier of the Cold War라는 논픽션 북을 각색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들어본 것 같지? 그 제목을? 아무튼 계속 하십시오. 네. 이 남자 스파이 5명의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점은 페넬로페 크루즈가 맨 위에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거는 뭘까? 그리고 남자 스파이가 5명이 주인 메인인데 남자 스파이 중에 4명만 캐스팅이 밝혀져 있고 그리고 페넬로페 크루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각색한 거지? 혹시 좀 여자로? 성별을 바꿔버렸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페넬로페 크루즈의 역할이 뭘지 좀 궁금하고 사실 제목인 왓슨 네트워크는 그 스파이 조직인 라레드 아비스파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왓슨 네트워크라는 제목이 인터넷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야스가 어쨌든 그런 것에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스파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거대 조직과 개인의 정체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사야스가 스파이 영화를 찍는다면 좀 의아할 수 있지만 그런 거대 조직과 개인의 정체성 사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또 아사야스의 아사야스의 대표적인 주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 영화도 궁금하다. 네. 해서 이렇게 3편을 얘기를 하고 네. 난 다음에 네.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베를린의 개막작은 감독 이름 뭐라고 읽는지 모르고요. 론 셰피그 아까 찾아봤던 것 같아요. The Kindness of the Stranger라는 덴마크 낯선이의 친절함. 영화인데 베를린 개막장이자 경쟁 부문 영화고 여성 감독인데요. 확실히 베를린이 여성에 가장 많이 자리를 내주려고 시도하는 영화제라는 인상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 영화는 뉴욕의 겨울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 위기를 겪는 이야기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베를린에서 좀 뭐 궁금한 영화 기대작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먼저 파티 아킨의 더 골든 글러브, 이 터키 혈통의 독일 감독이죠. 2017년에 인더 페이드로 간 경쟁에 갔었고 다이앤 크루거가 여우주연상을 이 영화로 받았죠. 사실 베를린이랑 인연이 깊은데 2004년에 헤드온이라는 영화로 베를린에서 금공상을 받았고 또 칸에서 버닝이 받았던 상인 그 뭐랄까 피프레시. 피프레시를 받았었죠. 이 영화는 살인마 이야기인데 이 영화도 소설이 원작이고 동시 실화도 있어요. 70년대 초 그 함부르크 약간 사창가에서 4명의 창녀를 사지 절단해서 죽인 살인마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이 영화 제목 골든글러브는 그 살인마가 희생자를 만난 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영화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약간 그런 이민자나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그런 하긴 근데 뭐 직업 여성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워낙 많고 하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외에 프랑스와 오정의 By the Grace of God. 꾸준히 만드시는. 네. 이분도 생각해보니까 2017년에 깡 경쟁에 있었던 아. 사람이고, 그 두 개의 사랑? 네, 두 그건가요? 개의 사랑이죠. 네네. 두 개의 사랑은 2017년 한국에서도 겨울에 개봉해서 1만 명 이상 봤죠. 오, 많이 그- 봤네요. 오종은 사실 좀 이상한 감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국내 나름 팬이 많죠. 오종 팬이. 그쵸. 최근에 특히 별로 이렇다 할 음. 주목을 받지 못했음에도 꾸준히 개봉하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거는 본인 생각인 것 아, 같고요. 그런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출품을 하더라도 음. 크게 이제 뭐 상을 받는다거나 음. 아니면 많이 이제 언급이 된다거나. 오종은 제가 느끼기엔 그러죠. 많이 언급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네네. 뭐 이거는 뭐 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종은 제가 생각하기엔 많이 언급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오종은 사실 이게 현관모자 생각이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이상한 면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다른 감독들이랑 다르게 좀 일단 3대 영화제를 골고루 다니고요. 다 한 3-4번씩은 갔을 거예요. 예, 그리고 대표작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별로 안 들어요. 오종의 대표작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뭐가 될까요? 대표작은?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8명의 여인들인데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난 데다가 그게 대표작인가? 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있고 최근 영화면 프란츠도 있었고 오종의 대표작은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네요. 네. 8명의 여인들 아닐까? 근데 근데 너무 옛날이다. 네네. 근데 8명의 여인들도 그래서 이 영화가 엄청나게 17년 전입니다. 엄청나게 막 회자됐던 영화가라고 하면 아닐 수 그것도 아닌 있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종은 사실은 평작 이상을 꾸준히 만드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오종의 새 영화 By the Grace of God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세 남자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한 명은 종교인이고 나머지 2명은 모르겠어요. 예고편을 보면 어쨌든 종교가 좀 부각이 돼가지고 한 명이 종교인이라는 것밖에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 시놉시스에는 한 명은 파이터고 한 명은 산송장이라고 써 있어서 그거를 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도 직업 좀 파이터와 직업 산송장이면 웃기겠네요. 네, 그래서 그 말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진과 종교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것들도 나와가지고 약간 폭로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개인의 삶과 가족의 삶 그리고 그 직업적 삶 모두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싶은 영화는 이자벨 코제떼의 엘리자 앤 마르셀라라는 스페인 영화고요. 이 감독은 제가 작년에 작년인가? 이미 재작년이 돼버렸네요. 한 해가 또 지났으니까. 어쨌든 2017년에 북시잡이라는 영화를 찍어서 고야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을 다 받았던 이자벨 코젯의 신작이고 제가 그때 나 없는 내 인생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영화 있더라? The Secret Life of the World라는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랑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랑 서로 돕는 이야기도 하나 있고요. 이 둘 다 현대판 상부상조. 이 두 영화 다 이제 사라 폴리가 사실 주인공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사라 폴리가 주인공이고 사실 코제트가 배우들이랑 협업으로 유명한데 이번 영화에서도 이 진행의 주요한 동력인 두 주인공 사이의 편지를 배우들에게 직접 쓰게 했다는 얘기도 하고요. 1900년 초에 1900년에서 1910년 20세기 초에 그 스페인에서 발생한 동성 간의 결혼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다루는 영화라고 해요. 그 엘리자가 이제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을 남자로 꾸며가지고 동성이랑 결혼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지 넷플릭스에서 스페인 배급권만 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마 베를린에서 틀고 나서 스페인에선 바로 넷플릭스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스페인 판권 말고 다 샀다면은 이제 우리도 금방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넷플릭스에서. 왜냐면 더 북샷 같은 영화는 개봉 안 했잖아요. 열받게. 안 할 거라면 넷플릭스라도 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할 거라면 넷플릭스라도 해달라. 이런 마음이 좀 있고요. 이렇게 베를린 영화제 소식을 코소코로. 네, 코소코. 네, 한동안 코소코. 잠잠했던 코소코. 네, 한점한
한동안 영화제가 잠잠했던 없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제 뭐 아, 저희는 저희가 엄청 사대주의자이기 때문에 3대 영화제만 다루잖아요. 엄청 사대주의야. 네네. 네. 3대 영화제 아니면 얘기하지 않죠. 그러네요. 네. 그랬네. 네.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것도- 다 음. 뭐. 뭐 A급 영화제 10개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찾는 것도 힘들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오스카 레이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그나마 큰 게 최근에 있었죠.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가 음. 최근에 있었고 작품상은 로마가 받았고요. 네. 아마 로마는 오스카를 탈 것 같아요. 탈 것 같아요. 네. 지금 넷플릭스가 목숨을 베스트 걸고 있기 때문에. 필름도 네 넷플릭스는 목숨을 걸고 있고 제가 넷플릭스는 목숨을 걸 거고 목숨과 돈을 걸었어. 네 그래서 로마가 오스카 작품상을 탈 거라고 지난 여름부터 얘기해 왔거든요. 아 그리고 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타줬으면 좋겠다. 타줬으면 좋겠다. 내가 올 여름부터 영화 보지도 않고 개봉도 안 했을 때 로마가 타는 거야. 지금은 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왔는데 탈 때가 됐다. 이제 와서 안 타면은 진짜 좀 민망하다. 아니 그리고 네. 영화가 이제 미국에서는 11월 말 정도에 개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12월에 개봉을 했지만 지금 이제 오스카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에 네. 더 많은 인터뷰를 다니고 계세요. 네. 감독이 너무나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매일매일 아 정말 목숨을 거셨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도로 할 줄 몰랐어요. 저는 뭐 제가 로마가 탈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작품상 노리려면 여기에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는 팟캐스트에서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이 이제 곧 활발하게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 전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깐느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뭐 저는 사실은 뭐 로마가 오스카를 타면은 그건 깐느가 타게 줬다고 사실 거의 보는 깐느가 타게 해줬다고. 로마의 개봉도 깐느가 사실 시켜줬고 저는 사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럴 수 사람이라서 있죠. 네네 여전히 스타이즈본이 강력한 경쟁자지만 그래도 로마가 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 어느 나라 언어로 발화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어느 나라 돈이 들어갔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 역시 어쨌든 이 시장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아닐까라는 약간 자본주의의 천병인 할리우드는 약간 잘 만들면 우리 거지 뭐 이런 마인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에서는 감독상도 결국 알폰소 쿠아론이 탔어요. 요거는 뭐 정해져 있었던 거라고 뭐 예약된 걸 가져가셨고요. 나무주연상은 크리스찬 베일, 바이스의 크리스찬 베일이 또 딕체니를 연기해서 받았죠. 네, 또 정해져 있던 걸 가져갔고요. 여우주연상은 이 두 명을 줬어요. 그죠? 저는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글린 클로즈, 더 와이프의 글린 클로즈랑 스타이즈본의 레이디 가가가 두 명이 같이 수상을 했고요. 이게 유일하게 이제 누가 받을지 좀 경쟁하는 부문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공동 수상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저도 이거는 어쩌다가 타이가 됐는지 정말 표수가 똑같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나무 조연상은 또 그린북의 마샬라 알리. 또 역시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거고요. 여우주연상은 이프빌스 굿톡의 레지나 킹. 이것도 쭉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여우주연상 말고는 그냥 쭉 갈 것 같습니다. 뭐 빠르게 짚고 넘어가자면 각본은 펄스 리품드의 폴 슈레이더, 촬영은 로마, 프로덕션 디자인은 블랙팬서, 편집은 퍼스트맨, 의상은 블랙팬서, 헤어 메이크업은 바이스, 시각 효과는 블랙팬서, 애니메이션은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많이 받았네요. 네. 베스트 스코어는 퍼스트맨, 베스트 송은 스타이즈본의 쉘로우. 이것도 그냥 가는 거네요. 네. 외국어 영상은 로마. 그냥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가는 거죠. 이거는 뭐 다 그냥 가는 거고요. 덧붙여서 뭔가 올해 약간 김이 빠지는 느낌인데요? 근데 뭐 사실은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냥 가는 게 그냥 있었지. 가는 거고 하긴 그 중에 뭐 작년에는 두세 개 배우 4명이 다 그냥 가는 네네네. 거였으니까. 이번에는 여우주연상만 좀 각축이 있고 베스트 상에 각축이 있고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본각색에 각축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갈 것 같고요. 편집만 좀 각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의상이라. 아카데미에서는 사실 이제 더 와이프가 어느 정도로 흥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이즈본보다는 작게 봤을 테니까 약간 그런 거는 좀 있겠네요.
근데 뭐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또 궁금해서 찾아보겠죠. 네네네. 외국어 영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랑 버닝, 가버나움, 콜드워, 어느 가족 이렇게가 이 크리틱스 초이스의 노미네이션이었는데 버닝은 오스카에 노미네이션이 될 것 같아요. 되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제가 땐- 궁금한 건 네. 외국어 영화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받은 전례는 없죠?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봐야 되는 네, 거군요. 네, 그거는 장담 못해서 한번 나중에 찾아봅시다. 네.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게 되네. 보이지도 않을 텐데. 뒤통수. 그래서 버닝 노미네이트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경쟁작이었던 더 길티랑 네버 루거웨이에 대한 언급이 저는 이유는 전혀 모르겠는데 없나요? 확 줄었어요. 최근에. 그거는 이제 다 마케팅을 뺀 거죠. 안 될 거라 보고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어쨌든 그 언급되는 횟수가 확 줄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냥 버닝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최초로 후보에 오르는 한국 영화가 되겠네요. 네네, 별 이변이 없는 한 버닝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노미네이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최근에 본 영화를 그쵸. 찍고. 최근에 본 영화를 얘기해 봅시다. 네. 저는 지난번에 펭귄맨님이 네.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린북을 봤고요. 네. 좀 상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봤는데 내가 내용을 모르면 답답하니까 봤어요. 네. 일어나야 할 모든 사건이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그거는 근데 요즘 좀 유행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백투 베이직 이런 느낌인 건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영화들이 유독 눈에 띄는. 네네, 그냥 예로 들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구조를 선명하게 하는 건 유행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구조가 그리고 되게 교과서적인 네네.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실 대표작은 어느 가족도 그렇고요. 어느 가족은 아예 시간순으로 다 나눠 있죠. 그러네요. 네네, 시간순으로 다 그 이야기의 흐름에서 세팅해서 대립해서 해결로 가는 게 그냥 아예 시간 점프가 있는 상태로 아예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고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더 페이버릿은 아예 보통 얘기할 때 3막 8장을 얘기하는데 그 3막 8장을 그냥 8개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대놓고 그냥 8개가 들어가 있고요. 뭐 또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액트 1, 액트 2, 액트 3 해가지고 3막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영화도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가 봤던 인디아일도 그렇고 쪼개가지고 아예. 네네네, 아예 그냥 대놓고 쪼개버리는 뭔가 예로 들으려니까 뭐 또 마땅히 생각나진 않는데 폭스트롯도 사실 그렇죠. 폭스트롯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네, 폭스트롯도 그렇고. 근데 폭스트롯은 구성이 그렇게 나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이 선을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은 시간 타임테이블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명확한 그렇죠. 구조를 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린북처럼 완전하게 클래시컬한 이야기에 클래시컬한 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클래식한 구조를 대놓고 선보이는 거는 좀 유행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린북은 뭔가 다른 게 튀어나오려나라는 생각을 잠깐 계속 하면서 봤는데 전혀 없이 모범적으로 끝났고 그 지금 저번에도 그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게 그 마허샬라 알리가 연기한 돈 셜리라는 인물의 뭐 조카인가? 하여튼 그분이 이제 이 영화 다 거짓말이고 우리한테 허락받은 적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그 토니라는 사람은 실제로 뭐 잠깐 고용했을 뿐이고 뭐 둘이 같이 찍은 사진 한 장도 없는데 무슨 우정이 뭐 언제까지 갔다 그런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제기한 이유에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존 셜리가 되게 바람직하지 않게 영화에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뭐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좀 백인 구원자 서사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원자 서사라고까지 보기엔 좀 그렇고 그쵸? 이게 토니의 아들이 쓴 거잖아요, 이야기를. 그러니까 토니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고 자기 아빠잖아요. 약간 뭐 말썽은 부릴지언정 되게 기본적으로 매력적이고 선한 인물이고
그냥 이 이야기에서 처음에 그 세팅만 딱 들었을 때는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남성이 뭔가 이 여행을 통해서 뭔가 다른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약간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고 왜냐면은 그 정도 인종차별은 기본 탑지 빌딩 내 있는 거니까 그 시대 사람에겐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도 더 많은 변화를 겪은 것처럼 끝에 가서 더 많은 변화를 겪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 돈셜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돈셜리 가족의 입장에서 기분 나빴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해악을 끼치는 이야기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선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이게 만들어진들 뭐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가 했을 때는 또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스터 스마일을 봤습니다. 미스터 스마일은 저희도 다룬 적 있는 고스트 스토리를 만들었던 데이비드 로어리 감독의 신작이고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은퇴작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죠. 네. 실제로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이제 70대 노인이 엄청 젠틀하게 웃으면서 은행강도짓 하는 이야기고 네. 되게 저는 재밌게 봤어요. 사실 원래 제목이 올드맨 앤 건이죠. 올드맨 앤 더 건이고 그게 노인과 바다의 약간 패러디 같은 제목인데 동시에 사실은 서부 영화와 서부 영화를 레드포드의 은퇴 자체를 하는, 떠올리게 하는 맞아요. 썬댄스 키드 뭐랄까 노골적인 제목이죠. 약간 더 멋있긴 한데 이게 이 제목이 사실 제목은 그 로버트 레드포드래 포레스트 터커라는 이 실존 인물을 인터뷰한 기사 제목이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총이라는 게 어쨌든 제목에도 있고 이제 은행 털 때마다 갖고는 다니는데 안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게 난 재밌었던 것 같고 네. 이제 이 사람이 젠틀한 것도 젠틀한 건데 무엇보다 정말 그냥 은행 볼일을 보러 가는 듯한 일상적인 이 사람의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내추럴본 범죄자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생계를 위해서 혹은 막 특별한 한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결국 이 사람의 리빙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고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면 나중에 이제 레드포드가 출연했던 작품들로 푸티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 좀 녹여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탈옥할 때마다의 이야기를 이제 과거 푸티지를 사용해서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은 결국은 범죄로 은유되어 있는 게 로버트 레드포드한테는 영화고 연기고 그랬다는 점에서는 이제 로어리가 일종의 존 헌트 역할을 맡은 거죠. 그 영화 안에 이 사람을 뒤쫓는 경찰이 있는데 케이시 애플렉이고 늘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뒤쫓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매료된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되게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상대역 그러니까 포레스트의 이런 삶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고 각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은행을 터는 그것이 이제 되게 우아하고 아름다우신 이 주얼이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약간 도전을 받는데 그것도 되게 풀어내는 것도 되게 귀엽고 그냥 딱 보면 기분 좋아지는 장면들이었고 이제 뭐 그럼에도 이제 결국 마법은 두 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점에서 뭐 그냥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 데이비드 로어리 감독의 고스트 스토리나 아니면 저희가 고스트 스토리 다룰 때 제가 추천했던 그 사람 단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를 물어보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이 영화도 결국은 이런 실존 인물을 통해서 데이비드 로어리가 그런 면을 본 게 아닐까.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별로 주목을 못 받더라고요. 보세요. 저는 봤고요. 네. 저는 전혀 감상이 다른. 그래요? 네, 저는 사실 기분 나쁘게 봤고요. 영화를. 네. 네. 그 이유는 사실 되게 심플한데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 영화는 대부분 사실로 거의 구성돼 있다. 그렇듯이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일단 전 그 자막부터가 부도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요? 어떤 의미죠? 부도덕하다는 것은? Based on True Story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를 Most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도덕한 선택이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영화를 찍으면서 이게
대부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야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왜죠? 왜냐고요? 지금 어쨌든 픽션이니까요. 이 영화는. 이게 근데 뭐- 그러면 그게 based on이라는 것과 네. 혹은 inspired by라는 것과 네. 왜냐면 사실 그린북은 그게 사실 inspired 인스파이어드 by라고 바이가 하니까. 애초에 그거를 인식하고 쓰는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네. 그거와의 차이는 뭔데요? 훨씬 더 이게 인스파이어드. 현실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게 현실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사실 생기는 거는 이야기가 좀 허술해도 관객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라고 하고 넘어가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객의 인식 속에서. 이런 거죠. 이거 말이 돼?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냥 이런. 저는 오히려 네. most라는 말을 넣음으로 인해서 네. 이 이야기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걸 강조한다고 봤는데 왜냐면 네. based on true story라고 했을 때는 네. 진짜 이게 실화에 기반해서 썼구나 라는 느낌을 주지만 이게 정확한 저는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영화 시작할 때 나왔던 문구 같은 경우에 저의 느낌은 약간 그런 수많은 이제 실화 기반 영화들이 사실은 현실과 다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라고 봤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인스파이어드 바이라는 말을 좀 점잖하게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근데 그런 영화들과 달리 트루 스토리다라는 걸 강조한다고 일단은 느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 영화가 16mm 필름을 썼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트루 스토리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쓰인다고 느꼈고 레드포드의 주름 같은 클로즈업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저는 불편하고 그게 별로 맥락 있게 클로즈업을 잡지도 않아가지고 그린북에서 문제가 됐던 거에서도 저는 그 정도는 관대하게 받을 수 있지만 이 영화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실화 바탕으로 하는 영화 중에서 되게 나쁜 예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사실 그런 실화 바탕의 영화들이 하는 선택을 다 하고 있거든요. 언제 장소 같은 거를 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필름 질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실화 기반 영화들도 애초에 시작할 때 자막 안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시작할 때부터 자막 넣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이 사람이 영화가 끝나고 난 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해주고 그 실화 기반 영화들이 자신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영화라 가지고 저는 좀 기본적으로 좀 불편하게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얘기는 그냥 귀엽게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저는 고스트 스토리를 봤을 때 이 감독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럼 고스트 스토리 영화 좋고 나쁘거나 좀 상관없이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다른 영화를 쉽게 만들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같은 영화를 반복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물론 그 전작들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미래가 있다는 저는 그런 점에서 약간 이게 좀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갖고는 가는데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화에 누군가 먼저 제안을 했겠죠. 이런 게 있는데 해볼래? 했겠죠.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얘기가 결국은 레드포드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화 기반으로 레드포드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맞죠. 그래서 이제 포레스트 터커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지만 그게 결국 실화의 영화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사실 저한테는 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실화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냥 약간 각색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를 들자면은 블랙 클랜스맨 같은 영화가의 자막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예요. 저는 보지 않았어요. 블랙 클랜스맨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This joint is based upon some for real shit 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적합한 자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건 약간 흑인 말투로 써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일부는 실화를 바탕이고 일부는 거짓말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영화들은 어쨌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하니까 그게 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하면서 감동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네. 사실은 그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이 감동을 자아내기 위한 것도 사실은 아니고 어떻게 약간의 감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감동을 자아내기 위한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약간 2013년까지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이런 류의 에필로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유죠. 왜 그런 류죠? 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뭐 그런. 아 그런 게 나왔나? 네네. 아 정말요? 네. 마지막은 그 사람이 체포될 때 웃고 있었다 그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 말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오죠. 나오는데? 크레딧에? 제 기억엔 나와요. 응? 아닌가? 내가 기억이 잘못됐나? 아니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음. And he was smiling 이었어요. 아 근데 그거는 맞아요. 체포될 때 얘기고 그 체포되기 직전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은행 털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뒷얘기가 안 나왔다고? 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크레딧에 완전 끝까지 앉아있진 않아서 어디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저는 부분에 뭐 그런 사실 게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또 제 기억에 별로 자신은 없고요. 내가 내 기억에서 지웠나? 아니면 뭐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저는 뭐 기억력이 정확한 사람은 아니니까 일단은 알 수 없는 걸로.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자막이 아닐지언정 어쨌든 간에 이 영화가 그래서 그런 선택을 안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저는. 그렇군요. 네네. 오히려 저는 이 영화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한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만약에 이 영화에서 있었던 일들이 실제와 다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주어를 만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가 아니겠죠. 실제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사람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영화에서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관객을 오인시키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실화 기반의 영화들은 어쨌든 간에 이게 실화임을 통해서 놀라움이라든지 혹은 감동이라든지 이게 실화야? 이런 거를 주려고 거죠. 하는데 그 욕망은 모든 영화가 다 가지고 있죠. 실화 기반의 영화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당당히 맞서는 영화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정말 소수죠. 블랙클랜스맨 정도가 정말 최근 영화 중엔 거의 유일한 예시인 것 같아요. 블랙클랜스맨은 왜냐면 실화 기반 영화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네. 점점 더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점점 더 그게 더 유연해지고 있고. 네네.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옛날에도 유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런 영화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물에게 안 들어가는 영화들은 그나마 좀 양반이라고 보고 저는. 예를 들면은 캐서린 비글로의 디트로이트 같은 영화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물 자체에게 호감을 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영화는 아니죠. 뭐 아니면 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리지 같은 영화 있는데 좋아하시는 크리스틴 스튜어트.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네. 나오죠. 이 영화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은 그것도 실화 기반인가요? 그것도 실화 기반이에요. 이 영화는 19세기 말에 매사추세츠에서 일어난 보든 부부 살인 사건을 영화한 이야기고요. 이 영화는 포스터 보면은 이제 주인공의 그림자가 도끼 모양으로 돼 있는데 그게 내용의 다고요. 이 포스터가 이 영화의 모든 걸 말해주고. 주인공이 리지인가요? 네네, 주인공이 리지고 이제 가정부로 이제 크리스틴 스튜어트 브리짓이 들어오고 이 가정부랑 사랑에 빠지면서 이 미래를 계기로 이 여성이 받아왔던 가부장적인 억압이 폭발하는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극적인 완성도는 높고 재밌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실 흥미는 가지 않는 영화고 그나마 흥미가 있다면 크리스틴 스튜어트 정도. 네네. 왜냐면 스튜어트의 배역 선택은 좀 재밌다고 생각해요. 스튜어트가 어쨌든 스튜어트가 선택한 배역 자체가 하녀 역할이고 이제 훨씬 더 머뭇거리고 되게 수동적인 인물로 이번에는 또 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스튜어트가 배역을 선정하는 방법 자체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 자체가 별로 흥미롭진 않고 근데 이제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중에 제가 어쨌든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은 독특한 인물을 선택하고 그거는 사실은 그냥 독특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인물에게 이런 사연이 있다 뭐는 식으로 이입하는 영화들이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베이스 온 트루 스토리 영화예요. 미스터 스마일 같은 그런. 미스터 스마일은 약간은 양반이죠. 왜냐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그냥 매력적이고 사실은 이게 결국 매력 포인트가 늙은 건데 아니 뭐 그런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그건 레드포드에게서 사실 오는 부분이 많고 말 그대로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그 별명처럼 그런 별명은 사실은 없죠. 네네네. 그냥 한국에서 지은 거죠. 근데 차라리 전 올드 거넨맨
올드맨 앤 건에 비해서 뭐 그렇게 나쁜 제목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네. 별명은 표현이 없지만 등장하지 않아서 뭐 그쵸. 근데 뭐 이제 케이시 애플렉이 저 사람 웃고 있네. 뭐 그냥 그런 장면이 있었나? 뭐 어쨌든 그랬던 것 같은데 미스터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또 뭐 엄청나게 이 사람이 이유가 있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이유가 내추럴 본 무슨 범죄자 가정 폭력을 당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최악은 면했지만 제가 싫어하는 이 사람의 젠틀함이라거나 뭐 일단 노신사스러운 매력이라거나 그런 데에서 캐릭터에 어쨌든 이입시키는 영화고 어쨌든 간에 그 이입이 이 영화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보이기 위해서 16mm 필름을 사용했고 그리고 자막도 어쨌든 그거는 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서 저도 뭐 제 기억력에 자신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기억으로는 대부분이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라는 자막을 선택해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제가 느낀 그 아까 약간 비꼬는 듯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약간 비꼬게 시작하는 문구를 넣은 영화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네네. 별로 그게 저런 말을?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비꼰 거라고 생각을 안 한 이유는 첫 번째로 비꼬는 선택을 했으면 그건 문제예요. 보통 관객은 그렇게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둘째로 비꼬았다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이 영화가 어쨌든 인물에게 이입하고 그 다음에 16mm 필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걸 비꼬았다고 하기에는 좀 이 영화 연출은 상충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16mm 같은 부분도 오히려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 약간 이래도 되나 싶었던 부분은 이 사람이 실제로 별로 포레스트 터커한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레드포드가 한창 활동을 하던 약간 70년대, 80년대의 질감과 색감을 구현하는 장치로 좀 여겨졌던 것 같고 저에게는. 근데 70년대, 80년대 16mm 필름 질감도 아니죠. 근데 이게 약간 과거에 약간 푸티지라는 느낌을 주게끔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이게 과거의 푸티지라는 느낌이 주는 게 레드포드와도 연결되지만 사실은 이게 실화였다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연결시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가 좋게 느꼈던 부분을 실화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봤을 때에도 별로 문제 없이 이야기는 될 것 같은데 이거에 왜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만큼 약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드네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비난을 피해가는 게 그 앞에 그 자막을 그 넣는 얘기를 거잖아요.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은 그 허무맹랑한가? 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근데 그건 사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왜냐면 이제 당연히 은행 그 얘기를 강도를 하면은 사람이 미소를 짓고 은행 강도 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실화라는 이게 필요했던 거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좀 전혀 다른 문제로 사실 넘어가야겠죠. 왜냐면 영화에서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것과 현실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네요. 이야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이걸 현실에서 보면 그냥 놀라고 말겠지만 영화에서 본다면 저 말이 돼? 라고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거죠. 그러니까 말이 돼?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실화인 것을 강조했다라고 할 때 말이 돼? 라는 거를 꼭 피해가야 되나? 안 피해도 되죠. 피해갈 필요 없죠. 아니 근데 뭐 어쨌든 왜냐면 어차피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감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더 그러니까 약간 머릿속에만 있을 것 같은 이야기라서 더 재밌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완전히 없었다는 게 아닌데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드포드라는 실존 인물이 이 영화는 상당 부분 기대고 있죠. 네.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데 그 겹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겹이라는 거죠. 그냥 결국에는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겹이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레드포드에 기대고 있는 겹은 제가 봤을 때는 맥주랑 막걸리랑 섞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저는 형광모자의 감상이 또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 영화의 그냥 큰 줄거리로서의 표면은 이랑은 같이 생각해 보면은 좀 뭐랄까요? 근데 뭐 이런 사람이 감독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 게 제가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절대로 그런 말을 못 넣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네. 이거 뭐 범죄가 은유가 아니라는 건. 근데 영화를 찍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선택은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은 찍고 보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아요. 정성일이 그래서 왕빙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왕빙이 그러지 않아서. 왕빙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왕빙은 정성일 씨가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형광모자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막 인터뷰를 하는 네. 거예요. 형광모자가 갑자기 막 어린 시절 떠올리면서 막 울어. 그러면은 감독들은 이 장면을 일단 찍어버려야겠다. 일단 찍어를. 아. 그게 감독의 본성이거든요. 왕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왕빙은 카메라를 그때 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 감독이건 픽션 감독이건 무조건 찍고 보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판단은 뒤로 미루는 나중에 거죠. 자르든 뭐 네, 하면 되니까 네, 이러면서 일단 네. 찍으라고. 근데 그거를 다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뒤로 밀리고 뒤로 밀리다 그 결국 관객한테까지 가거든요. 어쨌든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저희가 뭔가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이거 네. 갑자기 편집이 좀 고민되는데 하지만 이거 좀 많이 잘라야 되거든. 하지만 영화인들이 특히 이제 이런 픽션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범죄 소재에 깊게 매료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저는 좋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영화에 비하면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같이 봤었는데 그 파리텍사스 나왔던 남자 주인공의 럭키는 제가 뭐 좋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거는 신체적으로 너무 착취하는 영화라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럭키에 그리고 비하면은 이제 은퇴작과 유작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약간 뭐 그쵸. 어쨌든 은퇴작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럭키 같은 영화라 생각하면은 갑자기 럭키라는 영화를 되게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저도 럭키가 좀 떠오르는 구석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럭키는 연출이 좀 없죠? 그런데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솔직하다고 표현하면 좀 어려운데 뭐랄까. 근데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이 영화는 연출을 잘했으니까 더 약간 저래도 되나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양극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까다로운 거죠. 그 중간이 뭔지 모르면서.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미스터 스마일은 좀 재밌게, 영화는 사실 재밌게 봤어요. 전 재밌죠. 이야기는 재밌게 봤는데 일단 연기가 좋으니까 흡입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군요. 저는 다음 로어리 감독 영화를 기대할 거기 때문에 네. 또 뭐 보신 거 있으시면 저 뭐 본 거는 2주 전보다 더 들어가면 더 있는데 기억이 흐릿하기 때문에 흐릿한 기억. 네네 흐릿한 기억을 굳이 꺼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본 것도 지금 얘기하면서 내 기억이 좀 잘못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네.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기억력이 막 감퇴할 나이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진심으로 오늘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또 레토를 다시 봤다고 했잖아요. 다시 보면서도 놀라운 구석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영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보가 한꺼번에 많아서. 네네. 아니 그리고 이 영화랑 저 영화랑 계속 섞이잖아요. 뭐 하루에 2편, 3편 보면은 더 심하고 저는 요즘은 하루에 한 편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좀 헷갈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에 한 편 보더라도 뭐라고 해야 되죠? 부분을 좀 많이 보는 편이다 보니까 이건 이 씬은 어떤 식이었지? 하고 그냥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블랙 클래스맨도 앞에 자막 멀었다는 지금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면 다행이죠. 저는 기억이 안 나는 채로 그냥 있고 보통 그래서. 네. 그러면은 저희가 2부에서 레토를 얘기하기 전에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영화를 이미 정했죠. 드물게. 그렇습니다. 나딘 라바키 감독의
가버나움이고 네. 1월 24일에 개봉하는 것으로 싶네요. 되어 있어요. 보여주세요 한번. 가버나움. 가로로 보여주실 건가요? 네, 가버나움. 잘 잡히나? 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라고 포스터에 적혀 있습니다. 네. 작년 칸 영화제에서 프리미어 됐고 특별 언급? 아니다, 특별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다뤄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Лето, я изжарен как котлета. Виктор, Майк. Время есть, а денег Вы спать нету. хотели? Пойдем. Но мне на это наплевать.